자, 13번 문제 보시면 지식관리 시스템의 성공 요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식관리 시스템 이런 게 나오면요, 그 지식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각 기관들 간의 지식을 서로 공유해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각 기관들 간의 지식을 공유해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식관리 시스템. 그래서 아까 잠깐 예를 여기 몇 개 그 중앙행정기관들이 나왔었는데 기획재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국토교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부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각각 여러분들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대로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갖추고 있겠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뭐 예를 들어서 도로, 철도, 그 외에 뭐 공항, 그 다음에 각 개개인들의 부동산 소유 실태, 여기 다 데이터들을 갖추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교육부. 자, 이러한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지식 정보, 이러한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수립된 정책은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지식관리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그 관리되고 있는 지식 정보 데이터들을 같이 행정기관들이 공유하고 같이 활용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그 지식관리 시스템의 성공 요인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조직적인 지식의 창출보다는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인 지식 축적을 강조하고 있다. 거리가 있죠. 조직적인 지식의 창출이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지식관리 시스템에 있어서는. 두 번째, 개인 또는 부서가 업무 결과로 얻은 새로운 지식을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지식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조직 구조를 정비하고, 네 번째, 지식관리의 촉진제이자 실질적인 도구인 정보 기술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식관리 시스템의 성공 요인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라면 1번이 틀렸습니다. 여기서는. 자, 14번. 다음 위원회 조직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단순한 내용인 것 같은데도 시험 문제에서는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위원회 조직은 아까 앞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문제 풀 때 1번 문제도 일종의 이것과 연관된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1번 문제 형태도. 독립합의형, 그 말은 뭐야? 이게 위원회형 그 말이에요. 독립합의형의 대표적인 것이 연방인사위원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하고도 연관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위원회 조직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위원회 조직은 국가와 사회체제 내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조정비용과 감독비용 등 거래비용을 감소시킵니까? 거래비용이 증가하죠. 왜냐면 한 사람에 의한 결정이라고 한다면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위원회 조직은 합의형이잖아. 그리고 여러 복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정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이걸 관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이렇게 거래 비용은 더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던 것처럼 책임 한계도 모호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다. 3번, 위원회는 정책 대상 집단의 참여와 통제, 그 다음에 합의에 기초해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의 민주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의 대상 집단은 뭐뭐 있는 거? 정책 대상 집단이라고 한다면 수혜 집단하고 비용 부담 집단이 있어요. 수혜 집단하고 비용 부담 집단. 그래서 수혜 집단은 정책을 통해 수혜를 받는 집단이고 비용 부담 집단은 피해를 받는 집단이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책 대상 집단의 참여, 통제와 합의에 기초해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의 민주성을 보다 더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4번. 위원회는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다양한 부처 또는 부서의 대표자의 참여가 필요하게 되니까 행정의 합리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다. 각각.
위원회는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다양한 부처 또는 부서의 대표자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이렇게 복수 구성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위원회에서 참여하는 위원들은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물론 그 분야의 공무원도 담당 공무원도 참여하게 됩니다. 꼭 전문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 14번에서는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1번이에요. 자, 15번 미국의 민주주의의 규범적인 관료제 모형의 설명에서 옳은 거.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혜연이 제자는 메다와 잭민. 응? 이게 해밀턴은 뭐야? 연방주의야. 연방주의는 지방 분권, 중앙 집권. 연방주의는. 아니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연방주의는 중앙 집권이어야지 왜 지방 분권이야? 이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제퍼슨은 자유주의. 이게 지방 분권이잖아요. 자유주의가. 그러니까 여기는 중앙 집권이 여기는 지방 분권이야. 참 미치겠네. 메디슨 다원주의죠. 그죠? 그 다음에 잭슨 민주주의. 잭슨 하면 뭐가 생각나? 역관제. 응? 그게 민주주의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에서 제퍼슨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유주의라고 그랬잖아. 제퍼슨 자유주의. 오케이?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 책임을 강조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정보, 그 다음에 분권적인 참여 정보를 참여 과정을 중시한다. 맞잖아요. 제퍼슨 자유주의. 오케이? 지방 분권을 주장합니다. 2번. 잭슨주의는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서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잭슨 하면 역관제라고 그랬잖아. 역관제는 정당 정치를 기반으로 전개되어 온 겁니다. 그죠? 정당 정치 발전에 있어서 이 역관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응? 이때는 행정은 정치에서 결정된 것을 행정은 단순하게 그걸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은 정치의 신여야. 이때는. 응? 역관제가 전개됐을 때는. 그러니까 행정은 정치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2번 틀렸습니다. 행정의 탈정치화. 이거 틀렸잖아요. 행정의 탈정치화 이루어지는 것은 19세기 말 정치행정 이원론을 배경으로 했을 때. 아셨어요? 19세기 말 정치행정 이원론을 배경으로 했을 때 행정의 탈정치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3번 메디슨주의는 국가의 이익의 증진을 위해서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을 지향한다. 메디슨 뭐라고? 다원주의. 여러분 다원주의란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존재하고 정책 결정은 이 이익집단들 간의 타협 조정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된다. 이게 다원주의잖아요. 다원주의에서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라고 그랬어. 그러면 적적인 역할이 아니라 뭐라고 봐야 돼? 소극적인 역할이라고 봐야지. 다원주의, 다원론의 입장에서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번에 나온 것처럼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해서 강한 행정부의 적적인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을 지향한다. 틀렸어요. 4번. 해밀턴은 연방주의입니다. 다원적인 과정을 통한 이 집단의 요구의 조정과 이를 가능케 하는 견제 균형을 중시한다. 이건 다원주의의 특징이죠. 3번하고 4번은 그래서 반대로 표현된 거예요. 오케이? 3번 내용은 메디슨 해밀턴의 연방주의를 표현한 것이고 4번은 메디슨 다원주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아까 3번, 4번 반대로 표현된 거예요. 자, 이 표현 기억한다. 어? 혜연이 제자는 메다와 잭민이다. 자, 16번. 결과지향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결과지향 예산제도는 19세기 아니 이제 1990년대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나타난
신성과주의 예산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과주의 예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1990년대 신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이다. 이 결과지향 예산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결과지향 예산제도의 일환으로서 PART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는데 이것은 클린턴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에서 도입한 겁니다. PART는 참고해 두세요. 2번 각 부처의 재정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조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 결과지향 예산제도는 신성과주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재량권을 확대시켜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3번 재정사업의 목표, 결과, 재원을 연계해서 예산을 성과에 대한 계약의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성과에 대한 계약,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성과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산 집행하고 나서. 그래서 원래 그 성과 계약을 할 때 성과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이걸 평가하는 것이죠. 예산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성과에 대한 계약의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4번 지출통제예산 결과지향 예산제도에 유형에 해당한다. OX 1번이 틀렸으니까 4번은 맞겠죠. 지출통제예산은 지출의 총액만 통제하는 것이다. 자, 이 4번 지문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출통제예산은 지출의 총액만을 통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출의 총액만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결과지향 예산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출의 총액만 통제하는 제도니까. 이 내용도. 그래서 16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지출 통제예산, 지출의 총액을 통제한다. 지출의 총액만. 17번. 집단적인 문제 해결의 전통적 방법을 수정한 대안과 그 특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브레인스토밍. 두 번째는 명목 집단 기법, 세 번째 변증법적 토론, 그 다음에 교차 영향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해 보면 관련된 사건의 발생 여부에 기초해서 미래의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식견 있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주관적이고 질적 분석 기법 이렇게 보는데 관련된 사건의 발생 여부에 기초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교차 영향 분석이에요. 교차 영향 분석입니다. 관련된 사건의 발생 여부에 기초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교차 영향 분석 기법. 두 번째, 니은.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안의 장점,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것은 변증법적 토론 아니겠어요? 두 집단으로 나눠서 토론을 한단 말이야. 변증법적 토론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특정 대안의 장점,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 변증법적 토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 즉흥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조직 구성원 및 전문가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독창적인 사람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직접적인 대면 접촉 토의를 통해서 창안하는 주관적이고 질적 분석 기법. 브레인스토밍.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은 질보다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스토밍에서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비판이나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이나 평가를 해서는 안 돼요. 리얼.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 방안을 구상하고 집단 토론을 거쳐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방법은 명목 집단 기법이에요. 이것은 아까. 자, 그렇다면 기억은 교차 영향 분석 기법이고 교차 영향 분석 기법은 관련된 사건 이게 나오면 대부분이 교차 영향 분석 기법이에요. 니은은 변증법적 토론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브레인스토밍, 리얼은 명목 집단 기법 이렇게 됩니다. 1번이 정답이겠네. 그렇죠? 자, 18번. 각종 예산제도의 특성과 발달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1번. 예산개혁의 정향은 주로 통제지향, 기획지향, 관리지향, 감축지향 순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에 통제지향의 예산이 품목별이죠. 그 다음에 관리지향의 예산이 뭐야? 성과주의잖아. 그 다음에 기획지향은 계획예산이고 감축지향은 연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죠.
통제지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리지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획지향, 그 다음에 감축지향. 이런 순서여야 돼요. 각각. 관리지향은 성과주의 예산을 얘기하는 거야. 성과에 대한 관리,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통제지향은 품목별 예산이라고 했지? 품목별 예산은 그러면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에 해당한다. OX.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투입보다는 결과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OX. 여기는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이 어느 부분에 얼만큼 투입됐는가 이것만 파악이 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결과가 아닌 예산에 있어서 각 부분에 대한 투입만 여기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입에 따른 성과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이에요. 그래 등장하는 것이. 2번. 자본 예산은 케인즈 경제학이나 후생 경제학의 영향으로 성립된 예산 제도로 장기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부에 의한 기획 중심의 성향으로 인해서 의회 예산 심의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장기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PPBS예요. 장기 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조한다. 그러나 행정부에 의한 기획 중심의 성향으로 인해서 예산에 있어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 이런 것들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자본 예산이 아니라 이것보다 계획 예산, PPB였습니다. 경상 수입에 의한 경상 지출. 그러니까 이제 경상 수입으로 경상 지출을 하고, 두 번째는 자본 지출인데, 자본 지출은 주로 SOC 부분에 대한 지출이다. 그런 얘기야. 이런 경우는 국공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경기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각 나라마다 돈을 왕창 풀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정부가 2조 달러에 해당되는 걸 그 재원을 확보해갖고 돈을 푼다고 그랬는데 추가로 또 그 정도 규모를 또 푼답니다. 4조 달러인데요. 우리나라 돈은 이거 얼마예요? 지금 현재 1달러에 1,200원 정도 하면 4,800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12조면 거의 한 9년 정도 돈을 지금 푸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에. 어마어마합니다. 더군다나 또 일본 어제 또 뭐 긴급조치 발동하면서 뭐 1,120조? 지금 중국은 발표도 안 했어요.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앞으로 4, 5년 동안 8,800조를 투입한답니다. 이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4조 달러에 해당되는 이런 긴급 자금을 확보해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느냐.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공황 때도 그랬거든요. 대공황 때도 돈을 막 풀었어요, 정부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중에 돈을 풀므로써 그러니까 지금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정말 힘듭니다. 2008년도에도 엄청난 위기가 야기됐는데 그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돈 푸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는 국면에서 정부가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이 SOC 부분에 투자를 한다는 거야. 도로도 건설하고, 교량도 건설하고, 항만도 건설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거 자체로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죠. 도로 건설하고 교량 건설하고 항만 건설하고 이렇게 하면 이 자체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돈이 그만큼 풀리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늘어나게 되니까
확대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수요를 보다 진작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응? 그래서 이와 같이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이렇게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설의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30년 동안 기간을 정해요. 30년이면 30년 이렇게 기간 동안 시설 이용료를 받아서 계속 이걸 갚아나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국공채를.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세금 걷어서 재원을 확보해서 갚아나가는 수도 있겠죠. 응? 아니면 이런 방식도 있어요. 또다시 뒤에 국공채를 발행해서 계속 또 갚아나가. 응? 이제 그 국공채는 그 뒤에 갚는 걸로. 계속 빚내서 빚을 갚아나가는 거죠. 미국은 가능해요, 그게. 미국은. 왜냐?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인 기준화폐니까. 미국은 가능해요. 계속 윤정기 돌려서 달러만 찍어내면 되니까요. 그렇게 찍어낸 종이가, 달러가 그거 갖다 주고 전 세계에서 필요한 물품을 다 갖다 쓰잖아요, 미국은. 그러니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돌아가는 실체를 알면요, 참 충격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는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달러가 없으면 자칫 디폴트 맞게 됩니다. 경제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근데 미국은요, 그냥 달러 종이 넣어가지고 달러 계속 찍어내요. 다른 나라는 그게 달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달러 주고 필요한 물건 다 구입하잖아. 미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위기를 조장시킵니다. 이런 위기 때는 달러가 필요하잖아. 2008년도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거의 한 12년 정도 지났는데 10년 정도의 이런 주기가 한 번씩 반복이 돼요. 경제 위기가 야기되는. 물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굉장히 그 확산 속도,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빠르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치료제도 지금 마땅치가 않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10,000명을 넘었다고 그러나? 10,000명을? 작년, 재작년에 미국에서 독감으로 사망자가 25만 명이에요. 독감 사망자가. 근데 그 뉴스 한 번이라도 접해봤어요? 근데 지금 10,000명 사망인데 이 난리잖아요. 전 세계로 따져도 몇만 명 안 되잖아요, 사망자가. 근데 작년, 재작년에 미국에서 독감으로 25만 명이 사망했다니까?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거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25만 명이 사망할 때도 뭐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과 2, 3만, 불가는 아니지만 그때 독감의 사망에 비해서 지금 사망자 수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이건요,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지금 경제 침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겁니다. 어떤 게 사실인지. 근데 대부분이 사망하는 경우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망한다는 거죠. 응? 왜냐하면 면역력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될 것 같아. 자, 어떻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자본예산이라는 건데 지금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갖고 이렇게 투입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재난 기본소득 이런 것까지 막 주면서 어제 일본 보니까 뭐 300 얼마를 준다고 하더라고. 주면서 이제 돈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써라 이거예요. 수요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수요를 촉진시키고 유도해야만이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물건 만들기 위해서 또 고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업률이 또 줄어들게 되고 이걸 유도하고자 하는 거야. 응? 그게 원래 자본예산의 특징이었습니다. 자본예산. 그러니까 자본예산 그러면 가장 그 중요한 의도가 불경기 극복의 수단이에요. 아셨어요?
자본 예산은 불경기 극복의 수단이다. 자본 예산은 18번에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장기 기획과 예산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PPPS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3번 개인 예산 제도는 사업 단위만이 아니라 조직 단위도 의사결정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기준 예산보다 더 융통성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연기준 예산의 절차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디시전 유니트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기준 절차로. 두 번째는 디시전 패키지. 디시전 패키지. 그 다음에 실행 예산의 배정. 아니, 우선순위가 먼저 이루어져야죠. 랭킹이. 그 다음에 실행 예산의 배정. 이런 순서입니다. 디시전 유니트, 디시전 패키지, 랭킹, 실행 예산의 배정. 연기준 예산에 있어 핵심은 패키지 구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디시전 유니트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 나오죠. 여기 유니트는 예산 결정 단위로서 유니트라고 하는 것은 거기 3번의 문제 보면 사업 단위만이 아니라 조직 단위도 의사결정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개인 예산이 아니라 연기준 예산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사업 단위만 아니라 조직 단위도 의사결정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융통성 있는 제도가 되는 것이 연기준 예산입니다. 오케이? 4번 성과주 예산은 단위 원가를 근거로 신축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행정관리에 있어 능률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과 연계보다는 구체적인 개별 사업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경향들. 성과주 예산은 그래서 기능별, 사업별, 세부 사업별 이런 식으로 나눠졌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기 이제 기능별 그다음 경제활동부문 여기에 사업으로서 SOC 사업, 4대강 사업, 새만금 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SOC 사업에 있어 세부 사업은 뭐야? 도로, 철도, 항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세부 사업들이. 그리고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도로, 항만, 그 다음에 철도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근데 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는 예를 들어서 500km 건설한다면 단위원가가 예를 들어서 킬로미터당 20억이다. 그럼 여기에 총 투입되는 예산이 1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짠다는 거예요. 응? 세부 사업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4번 성과주 예산은 단위 원가를 근거로 신주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행정관리에서 능률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과 연계보다는 구체적인 개별 사업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맞잖아요. 성과주 예산입니다. 성과주 예산은 점중주 예산, 합리주 예산. 점중주예요. 성과주는 점중주입니다. 19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공식적인 갈등 조정기구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국책사업 갈등에는 지역주민이 갈등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3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는 사무 권한과 관련한 갈등의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 4번 취득세 감면 조치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취득세는 국세, 지방세? 지방세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하면서 주로 이제 취득세 부과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자동차 같은 거 구입할 때도 이제 부과됩니다. 취득세가. 근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취하는 거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랄지 아니면 또 뭐 자동차 같은 거 구입을 확대시킨다 이럴 경우에 그렇게 취득세 감면 조치를 취하게 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해 반발이 이루어지겠지. 응?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더라 그 말이야. 그리고 취득세가 지방세니까. 오케이? 주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어? 네, 국세예요. 주세는. 오케이? 종합부동산세는 그것도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19번에서는요. 1번이 틀렸어요.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오케이?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이야. 협총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으세요. 협총. 엽총이 아니고 협총이야. 응?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자, 19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20번 볼까요? 킹던의 정책의 착 모형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정책 과정 중에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 초점을 맞춘 모형이다. 두 번째 정치의 흐름은 국가적인 분위기의 전환, 선거에 따른 행정부나 의회의 인적 교체, 그 다음에 이 집단들의 로비 활동과 압력 행사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이 된다. 정치의 흐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정책의 착 모형에는 세 가지가 있죠. 문제 흐름, 정치 흐름, 정책의 흐름 이렇게 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1당이 바뀌어버린다. 이것도 정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1당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야당이 1당이 됐다 그러면 그들이 주장했던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주도권을 가지고 의회에서 제기를 하겠죠. 그죠? 그럼 그게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뀐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정치 흐름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분위기의 전환, 선거에 따른 행정부나 의회의 인적 교체, 그 다음에 이 집단들의 로비 활동과 압력 행사 이런 요소들로 구성이 되는 것이다. 정치 흐름이라는 것은. 3번 문제 흐름, 정책 흐름, 정치 흐름의 세 가지 흐름은 상호 우존적 경로에 따라 진행이 된다. 여러분들 이건 정책의 착 모형이라는 것은 쓰레기통 모형을 정치 현상에 적용한 거죠. 자, 이 쓰레기통 모형의 네 가지 요소는 문, 해, 기, 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요소들은요 전혀 상호 우존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막 흘러다니는 거예요.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한 곳에 이런 요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논의를 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킹던의 정책의 착 모형도 마찬가지잖아. 똑같은 흐름 모형인데 문제 흐름, 정책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 흐름 이것이 전혀 상호 우존적인 경로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20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에요. 20번에서. 구분해둘 것이 쓰레기통 모형의 요소로서의 문, 해, 기참하고 그 다음에 정책의 착 모형에서의 흐름 요소로서 문제, 정치, 정책 세 가지 자, 구분해두는데 이 흐름과 착 모형은 거의 쓰레기통 모형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그 쓰레기통 모형을 정치 현상에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따로 구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7회로 넘어왔습니다. 자, 7회 1번 보면
다음 보기는 1980년대 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들은요, 실제 여러분들이 국업 시험 문제에 비해서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약간 난이도가 더 높은 그런 문제들이에요. 응?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들은 실제 국업에서는 이것보다 난이도가 좀 낮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도 집어넣었어요. 가끔 한 문제씩. 자, 7회 1번 보면 다음 보기는 1980년대 초에 한국 정부가 정부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이 과정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유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죠. 고, 지, 협, 재, 관 이렇게 됩니다. 고지, 협, 재, 관. 그래서 이 고전적 기술자형에서 관리적 기업가형으로 갈수록 이 정책 과정은 결정자에서 집행자로 권한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관리적 기업가형 같은 경우는 이 정책 과정 전반을 집행자가 다 관할을 하는 겁니다. 응? 자, 보기를 보면 정보와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정부의 최고의 정책 결정자들을 설득했고 정책 내용의 수립에서부터 필요한 자원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 관료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인식해서 추진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와 정책은 헌신적인 관료들이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정책 결정자를 설득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최고의 정책 결정자들은 누구겠어요? 주로 장관 이들이겠죠. 그죠? 네, 최고의 정책 결정자들. 정부의 최고의 정책. 물론 이제 더 나아간다면 뭐 국무회의의 국무위원들이랄지 대통령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한 중앙 행정기관으로 본다면 장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집행자는 누구예요? 실무자들이죠. 실무자들, 실국장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실무자들인데 바로 그들이 정부와 정책을 추진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 결정자들을 설득해서. 자, 이건 어디에 해당되냐면 관료적 기업가형에 해당됩니다. 관료적 기업가형. 이 5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지시적 유의명은 집행자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인정한다. 오케이? 여기는 충분한 재량권을 인정한다. 지시적 유의명은 이렇게 돼요. 목표는 결정자가 하고 목표는 그 다음에 집행자는 수단을 강구하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지시적 유의명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자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량적 실현가형은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는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한다. 그래서 결정자는 추상적인 목표에 대해서만 이 결정자들이 공감을 해요. 추상적인 목표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그 외에 구체적인 목표나 수단은 전체적으로 다 집행자가 관할하는 겁니다. 오케이? 구체적인 목표나 그 다음에 수단들은 집행자가 관할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재량적 실현과형의 특징입니다. 자, 1번에서 관료적 기업가형 이게 정답입니다. 정책과정 전반을 이 집행자가 관할해서 이제 처리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 협상형은 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는 거죠.
결정자와 집행자 사이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 협상형의 특징이에요. 관리적 기업가형에서도 여기서도 협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다 집행자가 관할한다고 그래서 목표는 누가 결정합니까? 집행자가 목표를 결정하거든요. 집행자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확보를 위해서 결정자와 집행자는 협상을 벌인다. 오케이? 이 집행자가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확보를 위해서 결정자와 집행자는 협상을 벌인다. 이건 관리적 기업가형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확보를 위해서 협상을 벌이는 거니까 목표는 집행자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할은 집행자가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한다랄지, 아니면 새로운 그 법을 제정한다랄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도권은 집행자가 다 관할하는 거죠. 자, 2번 볼까요? 1번의 정답은 1번이고 2번. 자,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 개입의 설명에서 가장 적절치 않은 거. 1번, 외부 효과 발생 시 규제와 보조금 등을 사용해서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외부 효과에는 두 가지입니다. 외부 경제하고 외부 불경제. 그럼 외부 경제는 뭐가 필요해? 보조금을 주고 외부 불경제는 규제를 가한다. 이렇게. 두 번째, 불안전 경쟁에 대해서 보조금 또는 공적 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자연 독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 독점은 예를 들어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은 자연 독점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전기, 수도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연 독점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기업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랄지 아니면 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수돗물 같은 거 이런 것들처럼 직접 공급하기도 하지만 전기요금 이런 거 규제하죠? 규제 방식도 취해요. 이렇게 자연 독점의 경우는. 근데 이제 불안전 경쟁의 경우는 이제 독과점의 형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과점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불안전 경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뭐가 이루냐면 규제가 가해지는 겁니다. 불안전 경쟁은. 과점의 상태에 있는데 정부가 공급한다. 이건 적절하지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불안전 경쟁의 경우는 규제를 가한다. 대표적인 것이 이동통신이잖아요. 통신. 그래서 이동통신에서 기본요금 규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 불안전 경쟁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공적 공급으로 대응한다. 그게 아니고 규제를 통해서. 규제를 통해서 공급한다. 규제를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는 거죠. 3번, 사회적인 소득 불평등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4번, 정보의 불안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를 유도하거나 강제하기도 한다. 정보 공개를 유도하거나 강제하기도 한다. 정보의 불안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강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강제한다는 것은 지금 이런 겁니다. 그 중고차 거래하잖아요. 중고차 거래할 때 그 자동차 수리하고 이런 이력서도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그런 것들도. 그래야 구입하는 사람도 과거에 이 차 수리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제하는 겁니다. 그런 서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또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거래를 하게끔 하거나, 이런 경우도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그런 강제하는 방식들입니다. 정보 공개를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이런 방식들. 자, 2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2번입니다. 2번에서는. 그런데 이거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 개입, 그 다음에 정부 실패에 대한 정부 개입 이거 나오죠? 그 박스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 두 개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둬야 됩니다. 아셨어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책,
정부 실패에 대한 대책 해가지고 각각. 왜냐면 한 문제에 그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 출제할 수 있어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해서. 자, 3번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흐름에서 옳은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도 문제 풀어줬죠? 이렇게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경감, 정강, 해파. 이건 경징계고 여기는 중징계입니다. 이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고. 6, 12, 18 이렇게 됐어요. 그죠? 6, 12, 18. 그건 뭐야? 여기는 6개월, 여기는 12개월, 여기는 18개월 동안 승진 승급이 제한돼요. 오케이? 견책이나 감봉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죠. 특히 감봉, 직무 수행하고 있는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1 내지 3개월 동안. 1 내지 3개월 동안. 정직하고 강등은 직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는. 근데 이제 직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보수의 전액 삭감. 보수 전액 삭감이에요. 근데 정직은 이렇게 되죠. 강등은 3개월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해임은 3년간, 파면은 5년간 공무원 재임명이 금지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기했듯이 숫자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각각 연결돼요.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은 요겁니다. 여기는 보수의 3분의 1이고 여기는 보수 전액 삭감. 이게 많이 인용이 돼요. 이게. 왜 이게 많이 인용이 되냐면 한 몇 년 전에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 개정되기 전에는 정직은 보수의 3분의 2를 감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전액 삭감이란 말이야. 그게 가끔 인용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해두고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요거하고 요거다.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이 6개만 징계예요. 강임은 징계가 아니라고 그랬어. 강임은 징계가 아닙니다. 직권, 면직, 직위 해제 이것도 징계가 아니에요. 옳은 겁니다. 1번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틀렸죠?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파면, 해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죠? 2번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위해제, 직권, 면직 전부 다. 3번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3분의 1. 4번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을 감액한다. 4번이 정답이잖아. 그치? 네.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거. 쉬는 시간 동안 저 뒤에 창문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환기시키세요. 바람이 좀 들어오게끔. 응? 다 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근데 이쪽도 이렇게 하나씩 중간에 열어서 환기 한번 시켜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싹 나가야 될 거 아니야.